당장 이혼해! 이 여자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거야. 결혼 4년. 저는 그저 평범한 총무팀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영업팀장이었죠. 그런 그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 제게 간병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날 본사에서 새로 부임하는 신임 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그의 배신, 회사의 비리,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까지.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남편이 하반신이 마비된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온 그날,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저 1년간 해외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오늘 밤 바로 떠나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까지 담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말이죠. 문이 열리자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손에 든 가방끈을 고쳐 쥔 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제 슬리퍼가 한쪽으로 밀쳐져 있고 그 자리에는 낯선 여성용 실내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이었죠. 거실에서 남편 박지훈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이 덜 깬 눈,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입고 있는 옷,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정한 오피스룩 정장에 머물렀습니다. 너 옷차림이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출근해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총무팀에서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어? 저는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다가 바로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철 하나가 전부였지만 제게는 그것이 과거이자 무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무보고서, 인사기록,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죠. 어젯밤 배터리를 확인하다 우연히 켜둔 녹음기였지만 때로는 이런 우연이 한 사람을 나락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잠깐만, 지훈이 저를 따라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너 정말 나 신경 안 쓸 거야? 오늘 본사에서 신임 지사장님 내려와서 점검한다는데 나 아직 준비도 못 끝냈다고. 저는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아.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잊었어? 우리 아직 부부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차가운 미소였죠. 그래요? 그럼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올 때도 우리가 부부라는 걸 기억은 했어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은 즉시 몸을 돌려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금방 갈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은 마치 제 인생의 한 단락을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짙게 바른 립스틱, 새빨간색이 하얀 피부 위에서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체념의 미소가 아닌 모든 준비를 끝낸 자의 미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는 동료 최건우 본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도착했어? 회의실 준비 끝났어. 굿이 시작이야. 저는 가는 중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박 팀장 부인 아니야? 오늘 옷 입은 것 좀 봐. 남편이 바람나서 여자 데리고 들어왔다던데. 딱하기도 하지. 모든 말이 들렸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 뒷담화는 당신이 약할 때만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건우 씨의 비서가 보였습니다. 이서연 지사장님, 본부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아침 출근길 인파 속으로 부드럽게 합류했습니다. 비서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사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높은 분이 오신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박지훈 팀장은 새 지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저기 묻고 다니면서 선물까지 준비했다던데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요? 고급 녹차 세트랑 양주 2병을 지사장실에 미리 가져다 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길을 4년 동안 다녔습니다. 만원 버스에 시달리던 날들, 비에 흠뻑 젖었던 날들. 하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내가 데리러 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었죠. 당신은 그냥 사무직원이잖아.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이제 와 생각해보니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차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4년간의 인내는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최고층에서 열리자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함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할 정도의 침착함만이 남아 있었죠. 4년 동안 저는 작은 총무팀 직원으로 일하며 온갖 무시와 눈치를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저를 진정한 아내로 여기지 않는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노력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참는다고 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물러설수록 더 파고들 뿐이죠. 대회의 의실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을 믿었던 순종적이고 나약했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시선은 계속해서 문 쪽을 향했습니다. 중앙쯤 되는 자리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하나가 엇갈려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나온 듯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총무팀에 있지? 새로운 지사장님 인상이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좀 알아봐줘. 나 준비 좀 하게. 저는 메시지를 보고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최건우 본부장님이 옆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안정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도착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업팀 한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올 겁니다. 건우 씨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정각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건우 씨는 그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허둥지둥 구석자리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게 그토록 큰 소리치던 남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초라해지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건우 씨가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중요한 결정을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본사에서 이 지사를 담당할 새로운 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회의실에 가벼운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신임 지사장은 인사 구조 조정, 재무 감사, 그리고 모든 영업 활동을 직접 총괄하게 될 겁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개월 내에 매출을 최소 30% 이상 신장시켜야 하며 동시에 인력의 20%를 감축할 것입니다. 몇몇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들었어? 20% 감원이라니. 나 이제 어떡하지? 제발 지사장님이랑 말 좀 섞어보고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봐줘. 저녁에 내가 한턱 쏠게.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건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신임 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구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멈추지도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놀라움에 찬 시선들을 지나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 시단나 쳐갔습니다. 제가 상석에 앉았을 때까지도 회의실의 누구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건우 씨가 제 옆에 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부임하신 이서연 지사장님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허둥지둥 따라 일어섰습니다.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표정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지훈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지 않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팀장. 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네, 5분 지각입니다. 규정대로 이달 성과급 전액 삭감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팀 보고서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3군데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관련 증빙 서류 원본 전부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막힘없이 군더더기 없이 조목조목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뱉는 말 하나하나가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실수와 허점들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특히 지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는 거의 도망치듯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정말 지사장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지사장이라고 부르세요. 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사장님, 제가 전에 했던 말들은 제발 설명할 기회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 팀장. 사적인 이야기는 업무 시간 이후에 하죠.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부부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올 때 그 두 글자를 생각이나 했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모든 계약서와 보고서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본인이 책임지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두 개의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 다른 하나는 지난 4년간 지훈이 저지른 모든 비위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혼인 파탄 책임으로 전 재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 내연녀를 부양하고 싶다고 했죠. 정말 궁금하네요. 돈 한 푼 없이 뭘로 부양할 생각인지.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잘 된 유리문은 바깥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했고 안에서는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와 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얇은 블라인드를 투과한 햇살이 책상 위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3시 10분 전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보던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서류 위의 숫자들은 단순한 경영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어기고 인출된 돈의 명백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입을 열었을 때 돌아갈 길이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단정해졌고 머리도 빗었지만 눈빛의 공포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사장님. 그는 아직 새로운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두세요.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을 때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첫 번째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지우는 맞은편에 선 채 감히 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1분, 2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지출 내역 설명해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지훈이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네, 그건 접대비입니다. 누구를 접대했죠?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가 멈칫했습니다. 네, 거래처 고객입니다. 어느 거래처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럼 이 항목은요?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것도 출장 경비입니다. 항공권은요? 그때 대행사를 통해서 예약해서 영수증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에도 그는 움찔했습니다. 박 팀장, 제가 불렀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몇 년 일했죠? 네. 7년입니다. 7년.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 절차도 기억 못하나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여러 다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서류철을 받아 몇 장 넘기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4년간 당신이 저지른 비위 행위들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허위 경비 청구, 불투명한 선급금 처리, 그리고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까지 포함해서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 아니야. 난 그런 적.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아니, 지사장님. 회사에서는 지사장이라고 부르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사장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메워놓겠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뭘로 메울 건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 모르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눈 감아주면 이 가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더군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당신 본성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제발, 지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는. 저는 고개를 숙인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게 고함치고 저를 무시하고 제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남자. 지금은 제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 법무팀으로 넘길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리 절차는 회사에서 결정하겠죠.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안 돼. 법무팀으로 넘어가면 나 해고당할 거야. 그렇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 일의 대가니까. 그는 모든 힘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절망에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저는 그를 쳐다보다 서랍을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 길 하나는 남겨줬어요. 그가 내려다본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아, 서명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이혼해주면 끝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게요. 그가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들을 생각하고도 재산을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내 명의예요. 대출금도 내가 다 갚았고 당신 몫은 없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난 돼요. 제가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일어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은 채 그저 꽉 움켜쥐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훈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소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매 순간이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사무실을 나간 후 공간은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려서가 아니라 다음 파도가 곧 밀려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훈처럼 말과 감정, 심지어 거짓말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는 데 익숙한 사람은 이런 결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오시 10분 전 제가 컴퓨터를 끄려 할 때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였습니다. 사내 500여 명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화면을 뚫고 소리치려는 듯 긴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업팀장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신임 지사장 이서연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4년간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녀는 최건우 본부장과 내연 관계이며 권력을 이용해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 빼앗겼습니다. 저는 단지 사고를 당한 친구를 도왔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글을 빠짐없이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박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 밖에서는 발소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복도에 멈춰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점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사장님, 이 일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명백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잠시 그냥 두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할 말을 다 하도록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으로 변해가는 도시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추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호기심과 의심, 심지어 경멸이 담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해명할수록 더 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몇몇 영업팀 직원과 아는 얼굴들 사이에 서서 얼굴을 붉히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7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사장이 되자마자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회사지. 자기 집이 아니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지훈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이더니 즉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크게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려왔구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지훈 씨, 제가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씨라고 부르네? 여기서는 제가 지사장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호칭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애써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좋아요, 지사장님. 그럼 설명해 주시죠. 왜 저한테 이혼을 강요하는 겁니까? 왜 제 재산을 전부 빼앗으려는 거죠?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남았으면 계속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많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요. 그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직원인 척하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본부장과 짜고 저를 음해했어요. 외도한 건 바로 거기까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할 말은 끝났으니 이제 내 차례네요. 저는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유나는 공기라고 생각해. 걔가 너한테 뭘 어쩌겠어. 정 싫으면 이혼하면 되지. 어젯밤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녹음된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한 말이죠.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오기 전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내 단체 채팅방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외도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회사 경영진을 모함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알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결과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는 몸이 굳었고 주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지훈 씨, 사적인 문제는 내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방법을 선택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도 규정대로 처리하죠. 그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럴 순 없어. 당신은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요. 긴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은 시원했지만 방금 일어난 일들을 식히기엔 부족했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거기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돌아선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우 씨의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등 뒤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지는 않았지만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건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안정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리 잘했어.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차가 불 켜지기 시작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노란 불빛 아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따뜻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금 제 감정처럼 더 이상 폭풍은 없었지만 평온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뒤로 흘러가는 건물들은 마치 필름처럼 되감기는 기억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건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거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고
깨끗한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공기에는 음식 냄새와 매연,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익숙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우 씨는 해물죽과 야채볶음, 그리고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 어땠어요? 건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단어를 고르듯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보다 강해졌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그렇게 약했나요? 약한 게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너무 사람을 믿었을 뿐이지.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인내하면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니 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술 떴지만 바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건우 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디까지 처리할 생각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끝까지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건우 씨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심하다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4년 내내 이용당했는데 넌 그냥 내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야. 그의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처음으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건우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제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떠났던 곳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을게. 저는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소음이 아니라 격한 말다툼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앞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건물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호기심과 비난, 흥미가 뒤섞인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훈이, 그리고 그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잠옷 차림에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했지만 가식적인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했지만 눈빛은 불편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 아내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단지 사고당한 친구를 돌봐줬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순해 보이던데 무섭네. 남편이 불쌍하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 강윤아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괜히 와서 두 분 사이에 폐를 끼쳤어요.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여자가 인정머리가 없는 거야.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몇 사람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군중이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자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그가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그의 앞에 서서 화내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 마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안 줬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지낼 곳이 필요할 뿐이야. 여기도 내 집이라고. 네가 날 쫓아낼 순 없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을 못하겠으면 내가 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서연.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내가 돈을 냈다고. 내가 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출 상환금, 관리비 모든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원하면 은행 기록도 뽑아줄 수 있고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빠,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잖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저는 그들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제때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주변에서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기친 거네? 무섭다. 진짜. 바람 피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려고 했다니 유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 똑바로 말해봐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4년 전 저도 저렇게 서서 믿었고 그리고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제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짐 빼서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요. 경찰 부를 테니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건우 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등 뒤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온 가벼움이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 불빛이 점점 멀어졌지만 방금 전의 광경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서 있던 지훈의 당황스럽고 완고한 얼굴, 그리고 진실 앞에서 연약한 가면을 벗어던진 유나의 본 모습. 저는 뒤돌아보거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건우 씨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는 음악도 말도 없이 제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시트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밝고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 모든 것과 분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한쪽 세상에서 다른 쪽 세상으로 문을 열고 걸어 나온 것처럼. 어디로 갈까? 건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호텔로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차가 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 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을, 단지 오늘 저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도심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방해받지 않기에 충분히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건우 씨가 먼저 내려 제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내리자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시원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건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네, 저는 방키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닫힌 공간, 부드러운 노란 조명, 그리고 정면의 거울이 제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립스틱은 옅어졌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하며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에 닿자 살짝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저는 샤워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밖으로 나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나 좀 뺐어.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설 뿐이었습니다. 4년간 제 옆에서 잠들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제가 자신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던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곳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유나, 내보냈어. 일단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서. 잘했네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4년이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남은 거야? 이 질문을 예전에 들었다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짧고 분명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너 변했구나.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게 됐으니까요. 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가벼웠지만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최건우는? 그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그걸 물어볼 자격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순간부터 그 자격은 사라졌으니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대로 안 끝내.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들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약 30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괜찮아? 건우 씨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조심해.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단순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내일 회사에서 회의 소집될 거야. 준비해둘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찍 자.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긴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저처럼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더 이상 실수나 나약함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방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오늘 하루가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회사 건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익숙함이 아닌 낯설미였습니다. 공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였고 또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거나 묻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닫힌 공간은 고요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날카롭고 분명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지훈 팀장님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회사가 직원을 탄압한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보안팀에는 연락했나요? 네, 했습니다만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 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저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말소리가 아니라 고함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예상대로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회사 정문 중앙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회사는 직원을 탄압하지 마라. 박지훈에게 공정을 보장하라. 라고 쓰인 흰색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직원들이 무리지어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 행인들도 소란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자 그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흥분한 표정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서연아,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내려올 용기가 생겼나 보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고 있는 거야.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권력을 이용해서 날 해고하고 내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갔잖아. 네가 뭔데?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남았으면 계속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많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침착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7년을 일했어.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데. 네가 오자마자 날 쫓아내? 여긴 회사지 네 집이 아니야. 주위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할 말은 끝났으니 이제 내 차례네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안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문 CCTV 화면 로비 모니터로 연결해 주세요. 보안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네, 지금요? 지금 당장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에 작은 모니터가 켜지고 정문 밖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훈과 무리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 이 행위가 뭔지 알아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그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이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날 위협하는 거야? 아니요.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경악했습니다. 서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신고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보안 직원들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네, 주소는? 저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너 정말 경찰을 불렀어?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훈과 함께 온 노인이 나섰습니다. 네가 제 아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고요. 그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네. 진짜 경찰을 불렀어. 지훈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습니다.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서연, 너 정말 독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약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다가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정문 앞에서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지훈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에 정문을 막고 있습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노인이 지훈의 팔을 끌었습니다. 그만해라.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지훈은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돌아섰습니다. 군중은 흩어지고 회사 정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세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선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정문 앞 소동이 정리된 후 회사는 점차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졌을지 몰라도 속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사건은 아무리 깔끔하게 처리해도 반드시 뒤시하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시선들, 뒷담화, 그리고 추측들, 모든 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단지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을 뿐.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다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더 멀리가 있었습니다. 지후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은 종종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사장님, 법무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훈 팀장 건 검토 마쳤습니다. 결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위 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 넘길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료 준비해 두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결정은 추후에.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확신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결정은 한 번 내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제 자신이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건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괜찮아?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방으로 잠깐 내려와. 금방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건우 씨의 사무실로 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건우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든 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제가 자리에 앉아 그가 서류철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지훈의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자잘한 횡령이 아니야. 건우 씨가 말했습니다. 협력업체와 공모한 흔적이 있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베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저는 서류를 덮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확실히 확인한 건가요? 물론.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너한테 보여주지 않아.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내부 비리의 문제가 아니네요. 맞아. 건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할 생각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끝까지요. 그는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건우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만나서 뭐하게? 들으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건우 씨는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직 희망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실하게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알고 있어요. 제가 일어나 서류를 들고 나가려 할 때 건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네 편이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 저는 사무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 아직 근처에 있나요? 제가 묻자 한보안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 맞은편 찻집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넜습니다. 작은 찻집,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드문드문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훈.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앞에는 얼음이 다 녹아버린
아이스티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 서연아. 마지막으로 서연이라고 부르게 해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와 자신감을 잃은 눈빛에는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러 온 거야?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듣기만 할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말에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그 자신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난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용서해 줄 거라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었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참아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 네가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자 그제야 두려워졌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말들을 예전에 들었다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지금은 그저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그는 저를 붙잡지 않고 그저 앉아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찻집을 나온 뒤 저는 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로수잎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고 저 또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거의 저녁이 다 되어서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제 발걸음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2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모든 증거들. 저는 자리에 앉아 지훈의 비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편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듯 아무 감정 없이 훑어보았습니다. 4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한 사람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끝났어?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네, 끝났어요.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부인하지 않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건우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결정했어? 저는 서류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내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바로 사람 시켜서 처리할게.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고
몇몇 직원들만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사장님,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에 있죠? 소해의실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간결하고 진지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넘겨주신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검토했는데 수사 착수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협조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대조하며 보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지훈 씨에게 연락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공간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었을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방금 전화 받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 기회는 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나 사랑한 적은 있어? 그 질문에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건 없어.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단락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회사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아 별말 없이 식사했습니다. 잠시 후 건우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안 해요. 그래도 4년이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끝내지 않으면 평생이 됐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빨리 끝났고 우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는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둔 침묵. 제가 지나갈 때 아무도 저를 오래 쳐다보거나 뒷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시적인 조치였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 공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그날 저녁 제가 회사를 떠날 때 도시는 이미 불을 밝힌 지 오래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분명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시작된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건우 씨가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고 그저 저를 한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는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이 스스로 모든 것을 소화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잠시 후 건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조사를 위해 구금됐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백미러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가장 큰 감정의 파고는 이미 지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내리자 건우 씨는 바로 떠나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네,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저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 강유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제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건우 씨가 말했습니다.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했는데 거기도 재무 관련 부서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금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책임자를 못 찾고 끝났다고 해. 저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의심하는 거예요? 단정할 순 없어. 건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겹치는 게 많아.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알까요? 아니. 건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 봐서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알아보죠. 건우 씨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지훈에 관한 자료는 이미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직원 명단에도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같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집에 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래 내역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시점에 집중했습니다. 큰 금액의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 그 시기는 제가 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했습니다. 잦은 야근, 줄어든 대화, 항상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저는 몇몇이체 내역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불분명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건우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계좌 확인해줘요. 메시지를 보낸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의 전화였습니다. 그 계좌 강유나 명의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금액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의 10억 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체됐어. 건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 그 여자가 찾아오기를. 건우 씨는 침묵하더니 이내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지사장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강윤아 씨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다가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윤아가 휠체어를 탄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저 또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죠?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그저 평온한 톤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무슨 얘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에 대해서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말해봐요. 유나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난 이기고 지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그럼 자기는 뭔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걸 끝내는 사람이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단순하시네요. 저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유나가 휠체어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게 그 사람 혼자일 거라고 생각.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똑똑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거래를 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화내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네,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공간은 조용해졌습니다. 두 여자, 두 개의 시선. 큰 소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유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제 반응을 살피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내가 뭘 아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싶으면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말하겠죠. 그녀가 작지만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정말 침착하시네요. 아니면 이미 예상이라도 한 건가? 저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무슨 거래를 하고 싶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유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당신이 멈추는 거예요. 수사도 법적 절차도 전부 그 대가로 내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저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라니 그게 뭐죠? 유나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지훈 씨 혼자가 아니에요. 회사 내부, 그것도 관리 자급 인물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 말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듣고 싶어요? 그 질문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 텐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물러서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그냥 실행책일 뿐이에요. 배후는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들 그 사람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책이었을 뿐.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은? 그녀가 웃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적어도 전부는 아니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있군요. 그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만약 이 사건을 법적으로 끌고 가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건 박지훈 씨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그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훈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하고 실행할 만큼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나에게 모든 걸 멈추라는 거군요. 맞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뭘 얻죠? 제가 묻자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사장 자리를 지키고 회사는 큰 스캔들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리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난 이 자리를 지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말에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부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당신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만 내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저는 서랍을 여러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보세요. 유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서류를 집어 몇 장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건 거래 내역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계좌를 포함해서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돈을 받은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도 알고 있죠. 공간이 정지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날 조사했어요?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처음의 주도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과 거래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카로움이 없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네요. 당신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법이 결정하겠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지는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협력하는 거.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과요?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안 하면. 박지훈 씨와 함께 가게 되겠죠. 제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3일 주죠. 그 이후에는 모든 자료를 넘길 겁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없이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분 나가시는 것 좀 도와드려요. 유나는 저항 없이 휠체어가 밀려나가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아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이제 가장 깊은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본부장님 생각대로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씨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학이 넘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내가 나설까?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알았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니지는 마.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저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진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 저는 유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발 아래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달리고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꺾였지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앞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팀이었습니다. 지사장님. 네. 수사기관에 넘길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일단 보류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네, 보류. 말입니까? 네, 시점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 싶었을 뿐, 점심에도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훈의 것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자료를 저는 한 줄 한 줄 항목 하나하나 시점 하나하나를 짚어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 시작도 끝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영업 담당 김영웅 부사장님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에 등장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하얀 셔츠, 단정한 넥타이.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의 긴장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듣고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박지훈 팀장 건 저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오해죠? 그가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돈들 박 팀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목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가 어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사장님, 굳이 명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겠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해서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장님에게요. 저 말고요. 그는 반박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일이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팀장 선에서요.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건 제안입니까? 아니면 요구입니까?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안입니다.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사장님, 이제 막 부임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끌려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조심했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사장님,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결정은 지사장님께 달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도 다른 반응도 없이 그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무 비리가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 오후는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도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 작업만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고 몇 초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아는 걸 전부 말할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지 않겠다는 보장은 해주셔야 해요. 난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장하는 건 진실뿐입니다. 수학이 너머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사무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첫날의 낯섦도 며칠 전의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선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여정이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결말이 누가 이기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비달에 드러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추측도 모호한 말도 필요 없는 날. 건물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저를 호기심이나 경계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칠애가 벗겨진 후에 다시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쪽, 일 시작했어.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모든 것이 이제 멈출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연 씨, 네, 강윤아 씨 도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이서연 씨가 주신 자료와 일치합니다. 잘 됐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리감도 즉각적인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뿐. 10시가 넘었을 무렵 내부적으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영업 담당 김영웅 부사장이 수사 협조를 위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몇몇의 이름도 거론되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하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개입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더 큰 시스템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점심에도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던 빛의 흔적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긴장도 다급함도 없이 그저 차분했습니다. 서연아, 네.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 그쪽이랑 얘기 다 했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이제 알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원망 안 해.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늦었을 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그저 텅 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앞으로 잘 살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게 모든 것이 닫혔습니다. 오후에 건우 씨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노크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끝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축하 파티라도 할까?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무슨 축하요? 한 챕터가 끝났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화려한 곳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며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일 얘기보다는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건우 씨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네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어땠을 것 같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냥 예전처럼 살았겠죠. 계속 믿고 계속 참으면서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질 때까지.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지.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은 잃어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무겁지 않은 가벼운 침묵이었습니다. 식사 후 건우 씨는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예전의 집으로. 이제는 텅 비어버린 집.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은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빛이 퍼져나가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공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이 되었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게 느껴질 뿐 건우 씨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제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4년, 하나의 결혼, 하나의 진실, 한 번의 추락, 그리고 한 번의 일어섬. 저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눈물이 아닌 냉철한 깨달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저 착하게 인내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한 여자에서 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을 잘라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그것은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오랜 침묵, 그리고 제때 찾아온 각성의 대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후는 배신과 탐욕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서연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유나 또한 연약함을 가장한 채 이익을 좇았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잠시 속임수로 앞서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연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 침묵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때 멈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한번 돌아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더라도 자존감을 잃는다면 남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놓아주는 법을 배우지 마세요. 제때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거나 누군가 벌을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서연이 텅 빈 집에 혼자 서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